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평범함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평범함을 강요하는 문화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자,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이나 상담사에게서요. 아이가 자기 주장이 참 강하네요.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에 잘 맞지 않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 우리 아이가 이 시스템이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 같은 철학자들의 눈을 빌려서 그 대가가 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까지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순응하는 게 보상을 받는 구조가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시스템은요, 개인의 탁월함을 키우는 게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시스템 자체의 안정입니다. 이게 그냥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는 어떻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이 먼저 승진하고, 정치에서는요, 유능함보단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더 먹히죠. 문화적으로도 깊이 있는 생각보다는 가볍고 피상적인 게 더 환영받잖아요. 그리고 교육은 바로 이런 시스템에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 훈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탁월함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아주 오래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논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렌즈가 되어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교육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바로 시스템적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육이라는 게 개인의 잠재력을 막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잘 굴러가도록 그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 질서, 안정. 이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스템은요, 뛰어난 한 명이 주는 가치보다 그 한 명 때문에 생길지도 모르는 불균형을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생각이 뚜렷한 아이는 교실의 안정을 깨트리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한번 보세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은요, 각 개인에게 딱 맞는 최적의 지점, 즉 정밀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일종의 덕이죠. 그런데 이걸 시스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평균, 중간만 가라, 모나지 마라 낸 식의 평범함으로 바꿔버립니다. 관리하기 편하게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시스템이 밖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니체와 함께 이 수능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영혼 안에서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체는 무리의 도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실이나 탁월함이 기준이 되는 도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무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다 똑같아지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무리의 도덕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진실이야?가 아니라 이거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이 작동합니다. 르상티망은 일종의 원한 감정인데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심리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강인함이라는 미덕에 공격적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리고요. 생각이 명확하면 오만하다고 말하죠. 야망은 탐욕이 되고 깊이 있는 생각은 쓸데없이 생각이 많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가치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무리에서 튀어나오는 걸 벌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검열하고 움츠려드는 법을 배우게 되는지 그 내면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런 압박 속에서 아이는 뭘 배울까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이제 손들기 싫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되죠. 나 그냥 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뼈아픈 진실을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건 정말 싫어.
나 자신으로 있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적응이에요. 아주 똑똑한 생존 전략이죠. 나를 드러내는 게 벌이 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한 선택인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스스로를 억누르면서 생기는 내면의 고통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할 순 없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우리 아이의 온전함을 지켜줄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한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택받지 못했을 때도 괜찮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게 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셋째,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넷째, 진짜 탁월함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집만큼은 어떤 모습이든 괜찮은 연기가 필요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육아 팁이 아니에요. 아이가 세상의 파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네,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사회는 이렇게 아이를 키운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아이의 온전함을 지키려는 건 박수 받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다루기 더 쉬운 아이에게 기회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스템 안에서 쉽게 이기는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지키려는 거잖아요. 이 문장이 우리가 왜 이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일찍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위험하다는 걸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비극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더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배우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부모들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